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와의 인연이 한참을 돌아 다시 시작된 적 있으세요? 아니면 누군가의 부재를 당연히 여기고 살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감히 바라지도 않았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진 것 같으면서 뭔가 다시 세워지는 기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재회는 제 인생 전부를 바꿔놓았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영화 같은 허구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한텐 잊을 수 없고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이어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고맙겠어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인데요. 사연을 쓰는 건 어색하지만 예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를 들으면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는 반응도 있고 아직 불타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그저 인생을 낭만적으로 추억하기에는 다사다난했던 거죠. 그래도 꿋꿋이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했으니 자랑스러워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엄마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자랐어요. 애초에 아빠라는 분은 저한테 안 계신 줄 알았죠. 엄마는 어떻게 저를 낳으신 거예요? 혹시 주워오신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계시던데 엄마는 어떻게 외할머니랑만 사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말이 맞죠? 저는 주워온 자식인 거죠? 너 지금 무슨 말에 찌꺼리는 거야? 아빠가 없긴 왜 없어? 원래 너는 아빠 있었고 내 딸은 남편이 있었다. 네가 아빠 잡아먹은 년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입 조심히 써라. 네 엄마 속상하라고 주워왔냐는 이야기를 해? 엄마 속상하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진 한 장 없으니까 의심해 본 거죠. 그래도 제가 주워온 자식이 아니라서 기분은 좋아요. 만약 엄마랑 아무 사이 아니었다고 했으면 진짜 슬펐을 거예요.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티끌만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항상 아빠 잡아먹은 년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화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있긴 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왜 아빠 잡아먹은 년이라고 불리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적에 장난을 치다가 창고에 불이 붙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안에 자식이 있다고 해도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기어코 저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이 이야기를 외할머니가 들려주실 때마다 엄마는 곁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희선아, 비록 지금은 네 곁에 아빠가 없더라도 사랑받았던 것만은 잊으면 안 돼. 너는 절대로 주워온 애가 아니고 엄마랑 아빠랑 사랑해서 낳은 딸이야. 네 아빠는 너를 살리기 위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저에게는 다리에 큼지막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흉터의 크기도 같이 커지더라고요. 하도 보기 흉해서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다른 여학생들이 교복 치마를 입을 때 홀로 바지를 입고 다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눈에 띄어서 놀림이나 눈총도 많이 받았죠. 쟤는 무슨 여자애가 교복 치마를 안 입어? 혼자 튀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가? 그런다고 사람들이 눈여겨봐줄 거라고 생각하나? 일부러 관심 받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거슬려. 딱 봐도 성격 이상할 것 같아. 맞아. 저런 애들은 뭔가 특이해서 가까이 하면 안 돼. 남들 다 입는 대로 평범하게 지내면 되는 건데 왜 혼자 나대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무시해버리자. 얼마나 대단한 이유로 선생님들의 허락을 받아낸 건지 이상해. 솔직히 제 귀에 다 들어올 정도로 수군거리니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을 먹든 말든 흉터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다리에 흉터를 본 사람들은 언제나 괴물을 본 것처럼 손가락질했거든요. 물론 제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의 후유증이라지만 억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이마저도 못마땅하게 구박하셨어요. 아이고, 흉터 보여주기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지? 어디 여자애가 남들 치마 입고 다니는데 혼자 바지 입고 다니는 거야. 아빠 잡아먹은 년이 이제는 머스막 흉내내고 돌아다니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편한 날이 없어.
이쯤 되니 제가 불쌍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럼에도 제가 주눅들지 않고 밝은 성격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외할머니가 고함치더라도 제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다정하게 아껴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마다 제가 등교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머리맡에 꼭 손편지를 하나씩 써주셨어요. 사실 내용은 평범하게 자랑스럽다거나 오늘도 잘 버티자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루라도 잊지 않고 적어주시니 그 마음이 와닿아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저보고 절대로 움츠러들지 말라고 하시며 안아주셨죠. 가끔씩 외할머니의 분노로 제가 발을 동동 구를 때면 일부러 따로 혼내는 척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분식을 사주셨답니다. 엄마, 그때 저는 왜 그런 장난을 쳤던 걸까요? 그러지만 않았어도 아빠는 살아계실 거고 제 다리에도 흉터가 없었을 거예요. 괜히 제가 우리 집에 불행을 가져온 것 같아서 슬퍼요.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하고요. 그때는 아직 어렸으니까 장난친 거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물론 네 아빠가 먼저 가버린 건 슬픈 일이지만 앞으로 조심하며 살면 돼. 네 아빠도 네가 이렇게 슬퍼하는 건 원치 않을 거야. 그리고 네 다리에 있는 흉터는 살아있단 증거잖아. 엄마는 너무 고맙고 예뻐. 엄마의 다정한 말을 들으면 진짜 세상이 다 무너져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외할머니랑 엄마는 어떻게 모녀 사이일 수 있는 건지 신기했죠. 하지만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유방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아무리 제가 엄마 곁에 껌딱지로 달라붙어 병간호를 해도 엄마의 고통은 누그러지지 않더군요. 일부러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날이면 아침부터 같이 병원에 가서 손 꼭 잡고 기다렸고요. 부작용으로 인해 토할 것 같은 구역질에 힘들어하실 때면 토사물을 치우는 거며 물수건으로 식은땀 닦아드리는 것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감히 힘들다거나 비위 상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가 고생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으니까요. 아무리 약을 바꿔도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처럼 찾아오는 통증에 이를 악물고 끙끙 앓으셨거든요. 게다가 엄마는 입맛도 없으시다면서 밥숟가락 놓기 일쑤였는데요. 어떻게든 엄마의 기력 보충을 돕기 위해 어설픈 솜씨로 온갖 반찬을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죄송해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어요. 제발 기운 차려서 버텨주세요. 매일 밤 잠들 때면 눈 뜨는 순간이 두려워요. 우리 딸한테 벌써 이런 걱정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틀린 말이야. 분명 엄마는 네 덕분에 힘을 내고 있거든. 만약 네가 없었으면 엄마는 치료를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러니 자책하지 마. 그동안 외할머니가 손가락질 하시더라도 저는 당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고통받고 계신 와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누가 보면 사람 구실 못한다고 흉을 봤을지도 몰라요. 하도 방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해서 머리는 덥수룩하게 자라 엉켜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손톱은 깎을 겨를도 없이 자라 뭉툭해졌습니다. 게다가 밥은 입에 넣기도 싫어서 물로 겨우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커튼을 항상 내리고 있었죠. 밤에는 누워서 엄마 사진만 붙잡고 울다가 새벽에 겨우 기절하듯이 잠들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이 비어 있어서 엄마의 부재를 실감해 또 울었죠. 오죽하면 외할머니가 걱정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실 정도였습니다. 얘야, 너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네 엄마가 마지막까지 너를 부탁했는데 내가 나중에 볼 낯이 없어. 아무리 내가 너한테 쌀쌀맞게 굴었어도 하나뿐인 손녀다.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봐라. 이제 와서 무슨 하나뿐인 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저를 아끼고 걱정하셨다고요.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이러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죠.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 당시에는 외할머니가 왜 이제 와서 다정하게 걱정하시는 척 하는 건지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까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외할머니 역시 하나뿐인 딸을 잃고 마음 아프셨을 텐데 손녀까지 초췌해지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결국 저는 외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몰랐는데 외할머니는 잠든 저를 찾아와 이마에 손을 얹고 가만히 머물다 나가시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밥을 먹지 않고 이불 속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면 억지로 끌어내서 입안에 직접 숟가락을 들이미셨어요. 그리고 비가 오던 날에 제가 한번 우울하게 비 맞고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외할머니가 저를 찾으러 우산 들고 나오셨다가 우산을 접고 같이 비 맞아 주셨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점점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랑 쌓지 못했던 유대감을 채워나가며 살게 됐죠. 꼭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와 외할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것 같았어요. 예전에 너한테 말을 참 못나게 했던 것 같다. 혹시 가슴에 박혀있는 말이 있으면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그거 그냥 우리 딸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푸념했던 거야. 절대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장난을 쳤던 건 잘못한 게 맞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비록 그때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이젠 할머니 마음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사실 저는 엄마를 걱정하느라 또래 친구들이 한창 대학에 진학하던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제 인생을 많이 걱정하시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귀 기울여 주지도 않을 텐데 너 앞으로 어떡한다니? 이제라도 대학에 가야 인생이 훤해지지 않겠어? 요즘은 대학 안 가는 사람도 얼마 없을 텐데. 외할머니의 염려와는 달리 저는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게다가 딱히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 신경이 다른 곳에 쏟아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돈을 버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지라고 생각했죠. 굳이 벽에 가서 부딪히고 있는 것보단 뭐라도 손에 쥐려고 노력하는 게 나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돈을 벌려고 사회에 나오니 뭐든 쉽지 않았습니다. 나름 호기롭게 아르바이트를 구해봤는데요. 이틀도 안 돼서 주방장한테 국물 튀었다며 욕을 들어먹었어요. 게다가 서빙하다가 주문 하나 잘못 받아서 손님과 사장 양쪽에 눈물 쏙 빠질 정도로 혼났죠. 그리고 계산을 실수했다가 손님 앞에서 민망할 정도로 면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나가달란 부탁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몇몇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어요. 하지만 걸핏하면 혼나고 해고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스스로도 어디까지 밀려나야 되는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희선 씨는 아직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는 거야? 아무리 초보라서 마음 다 잡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지친다 진짜. 누가 여기서 옳은 말이나 하랬어? 그냥 손님 듣기 좋은 말 하라고. 괜히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손님이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줄은 몰랐네요. 다음부터 무조건 손님이 긍정하실 만한 답변을 준비할게요.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한 번이 벌써 5번째인 거 알지? 이 정도면 많이 봐줬다고 생각해. 오늘까지 일한 수당은 줄 테니까 내일부턴 나오지 마. 이러다가 내가 신경이 예민해질 것 같아. 희선 씨는 이런 일이랑 안 맞아. 솔직히 저 혼자 살았으면 무력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흘러가듯이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외할머니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신데 꾸준히 주방일 하러 나가시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할머니 허리 많이 아프시죠? 제가 파스라도 붙여드릴까요? 하루빨리 제가 자리를 잡아야 할머니가 고생하지 않으실 텐데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든 할머니가 의지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볼게요. 네가 뭘 그런 고민을 다 하냐. 나야말로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 정도면 나 아직 팔팔한 편이야. 원래 사람을 죽을 때까지 자기 숟가락 책임져야 하는 거야. 내가 일 다니는 건 너랑 상관없다.
외할머니는 제가 너무 속상해하니 괜찮다며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외할머니가 얼마나 녹초가 되어 귀가하시는지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 다니는 동안 꾸준히 대시하던 10살 많은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나이 차이가 신경 쓰이고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는데요. 워낙 성격도 다정하고 말도 곱게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저라도 괜찮으세요? 저는 진짜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어요. 딱히 친정이 굳건한 것도 아니고 직업도 그냥 아르바이트 다닐 뿐이잖아요. 만약 나중에 후회하신다고 해도 그땐 늦을 거예요. 그런 걸 걱정했다면 진작 포기하고 대시하지 않았겠죠. 이미 이 가게 다니면서 희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사랑에 빠졌어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서로 아껴주자고요. 다만 시부모님 자리가 만만치 않아 보여서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제가 고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혼생활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연애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선택한 결혼이기에 행복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 살갑고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우선 저는 집안일을 맡고 남편이 가장 노릇을 했는데요. 당장 출근하는 건 본인이면서 저한테 힘내라며 매일 쪽지를 써줬습니다. 꼭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게다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기색이 느껴지면 굳이 제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외식을 권유했어요. 나름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 같았죠. 부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이겨나가야 하잖아. 당신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의지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만 좋자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 당신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게다가 남편은 제가 외할머니를 걱정하는 것을 알고 저 없을 때도 먼저 찾아가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외할머니는 식혜와 인절미를 좋아하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세세하게 기억하고는 사다 드렸더라고요. 게다가 외할머니가 혼잣말로 무릎이 시리다고 하셨던 걸 기억해뒀다가 무릎 담요까지 챙겨드렸대요. 이러니 저는 남편과 살아갈수록 의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 역시 제가 시집 잘 갔다고 칭찬하실 정도였죠. 덕분에 외할머니는 눈 감으실 때까지도 남편의 손을 잡고 편안히 가셨습니다. 우리 희선이가 참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애야. 자네가 잘 보듬어줬으면 좋겠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다그치기보다는 살살 달래줘. 뭐 내가 이런 부탁하지 않아도 자네가 알아서 잘 챙기겠지. 우리 희선이 사랑해줘서 고맙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껴주겠다는 각오하고 있어요. 맹세코 저에게 손녀 맡겨주신 거 후회하시는 일 없도록 노력할게요. 그동안 손녀 사위로 아껴주셔서 감사했어요.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신 건 저에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남편이 있어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이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깔보는 기색을 비추실 때마다 누구보다 나서서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너는 우리 아들이랑 만나서 천운인 거 다 알고 있지? 아무래도 우리 집안이랑은 안 어울려. 만약 우리 아들이 너를 조금만 덜 사랑했으면 진짜 깨졌을 사이다. 항상 우리 아들을 하늘같이 여겨야 해. 그럼 우리 아들이 너를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 생각해라. 우리도 네가 내키지 않는 부분 많았지만 아들이 간절하게 애원해서 겨우 허락한 거다. 항상 은인처럼 여기고 존경하도록 해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먼저 사랑해서 이 사람이 받아준 거예요. 제가 감사히 모시고 살아야죠. 우리 와이프 너무 소중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다를까 봐 걱정돼요. 괜히 마음 상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막다른 길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자녀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원래 남편은 제가 본인보다 10살이나 어리니 미안해서 자녀 계획을 선뜻 꺼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 역시 우리를 닮은 자녀를 꿈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제안으로 우리 부부는 임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뱃속에 소식은 없었지만 남편이 들떠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얼른 제 뱃속에 축복이 찾아와 주기를 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너무 행복에 겨워 방심하고 살았나 봐요. 분명 우리 엄마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면 항상 비극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예상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글쎄 우리 남편이 위암 투병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면 좋아. 분명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고생시킬 줄이야. 당신 나 믿지? 내가 얼른 회복해서 다 털고 일어날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아이도 낳기로 했잖아.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과거 엄마의 죽음을 통해 겪었던 슬픔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씩씩하게 치료받겠다며 약속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의지와는 다르게 항암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곁에서 할 수 있는 건 발을 동동 구르는 것밖에 없는지 자책하게 되더군요. 특히 남편이 부작용으로 인해 말라가는데 제가 대신 아파줄 수 없다는 게 힘들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이 와중에도 저를 위로하기 바빴거든요. 차라리 당신이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픈 게 나아. 만약 당신이 이만큼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나는 벌써 눈물이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니까. 어떻게 매번 다정하게 감싸주는 거야. 나만큼 부족한 여자가 또 없을 텐데 항상 아껴줘서 고마워. 당신이랑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랑을 의심한 적 없었어. 평생 당신과의 추억을 잊지 않을 거야. 결국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와중에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남편의 대시를 거절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냈어야 한다고 후회만 남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정신으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조문객이 와주실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죠. 차마 믿을 수 없어서 영정사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는 습관이 된 것처럼 남편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나마 저를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무사히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친정의 유일한 가족, 외할머니도 이미 떠나보낸 사람이고 그 와중에 남편까지 잃은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제가 예쁜 며느리가 아니었다고 해도 시부모님이 어느 정도 안쓰럽게 생각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퇴거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랑 남편이 살았던 집은 시부모님 명의였거든요. 이제 아들도 가슴에 묻었는데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살고 싶겠어? 이만하면 됐다. 너도 이제 집 나가서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너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건 너 스스로도 잘 알 거라고 믿는다. 맞다. 어차피 너는 우리 아들하고 인연을 맺었던 거잖아. 굳이 우리까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어. 그냥 각자 그리워하면서 사는 걸로 하자. 우리 아들 살아있을 때도 지나진 않았잖아. 당장 내조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어디를 가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길바닥에 드러누워 굶어 죽는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에게 남편의 병간호를 성실하게 했으니 조금만 유예해달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진짜 갈 곳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당장 먹고 살 방법도 딱히 없고요. 언젠가는 꼭 나갈 테니까 지금 내쫓겠다는 말은 거둬주세요. 무조건 다시 일어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냥 답도 없이 얹혀 살 생각은 없어요. 결국 시부모님은 오갈 데 없는 저를 위해 시댁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랑 남편이 같이 살아왔던 집은 세를 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식충이 취급받지 않기 위해 시댁의 집안일을 책임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레질에 쓸고 닦고 기름때 낀 가스레인지며 욕실 곰팡이까지 다 신경 써야 했죠. 물론 새벽부터 일어나 국 끓이고 반찬 만드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호되게 혼쭐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더라고요.
게다가 소파 밑에서 먼지 한 가닥이라도 나오는 날이면 일조차 못한다며 크게 구박받아야 했어요. 뭐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너 원래 하던 집안일 하라는 건데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하니? 일부러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고 시위라도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떤 집에서 살았을지 감도 안 오는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언제든지 쫓겨나도 먹고 살 준비를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생계만을 위해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나름 병원에서 엄마를 위해 간병하고 남편을 위해 간병하며 깨달은 바가 많았거든요.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또 소중하게 여기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구든지 아파서 힘들어할 때 곁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저 저의 결정을 비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를 무시하고 깔봐도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말이 좋아 요양보호사지. 그냥 남들 똥기저귀 갈아주고 병수발 들겠다는 거잖아. 아직 젊은 애가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그런 일을 골라? 그러고도 뿌듯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차라리 그럴 시간에 재혼 상대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 설마 그런 일을 직업이랍시고 꿈꿀 줄은 몰랐구나. 네가 얼마나 밑바닥을 굴러다니고 있는지 잘 알겠다. 역시 우리 아들이 훨씬 아까운 결혼이었던 거야. 시부모님의 가시박힌 말은 전부 비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름 배우려는 의지와 의도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꿋꿋하게 교육원을 등록해서 요양보호사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실습을 나가면서 비위상하는 일도 많긴 했어요. 하지만 다 마치고 나면 뿌듯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교육원에 다니는 게 시부모님의 눈에는 꼴값이었나 봐요. 갑작스럽게 제가 일자리를 구하기도 전에 시댁에서 내쫓으시더라고요. 너만 보면 아주 그냥 우리가 속이 뒤집어진다. 이러지 말고 그만 나가라. 뭐 대단하게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너 하나 없어도 상관없어. 겨우 요양보호사 준비하면서 실실거리는 거 꼴 보기 싫구나. 결국 돈 벌고 싶어서 준비하는 주제 되게 선량한 사람인 척하는 것 같아서 우습다. 막상 일 다니다 보면 얼마나 천박한 일인지 깨닫게 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결국 저는 교육원에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먹고 자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기댈 데 하나 없이 바닥부터 올라간 거였죠. 그런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토록 노력하는 제가 원장님의 눈에 예뻐 보였나 봐요. 어느 기업의 회장님과 저를 연결시켜 주셨거든요. 희선 씨처럼 긍정적이고 씩씩한 사람이 가야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 아마도 회장님이 희선 씨 아빠 뻘 정도 되는 분이라 말동무도 해드리면 좋겠어. 내 입장에서도 그런 분한텐 아무나 보낼 수 없거든. 진짜 저 같은 사람으로 만족하실까요? 저는 이제 막 걸음을 내디딘 거나 다름없고 많이 부족하잖아요. 괜히 이만큼 신경 써주셨는데 누를 끼치게 될까 봐 죄송스럽네요. 만약 고민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도 돼요. 우선 마음이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해. 노력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다는 거 알아? 괜히 겁먹지 말고 실습 나가던 대로 노력하면 돼. 희선 씨는 그때도 좋은 평가 많이 받았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원장님에게 감사를 전했고 무조건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 날이 다가오자 너무 떨리더라고요. 솔직히 집안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을 때부터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죠. 그래도 몸을 움직이는 건 이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등줄기가 다 젖도록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바지 속에서도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주변이 조용할 때를 노려 바지춤을 걷어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바람이 통해야 땀을 말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제 다리에 있던 큰 흉터를 보시더니 절절 끓는 목소리로 말을 거셨어요. 죽기 전에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동안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무사히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예전에 앳된 얼굴이 보이는 것 같구나. 저는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멍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잠꼬대라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몽유병이라도 있으신 건가 의심할 정도로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어요. 그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 정신이 흐트러지신 게 아니라 진심으로 꺼낸 말씀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회장님은 갑작스럽게 본인의 바지춤도 걷어올리셨어요. 그러자 제 다리에 있는 흉터만큼이나 커다란 흉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잃어버린 일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외할머니에게 듣기론 저를 구해주셨다는 아빠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기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믿기진 않을 거다. 하지만 너를 놀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나한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 지금부터 내가 아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길 바란다. 그렇게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어떤 사연이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건지 풀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회장님은 저의 아빠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기업을 물려받지 않았을 시절에 엄마랑 사랑에 빠져 저를 임신하게 되신 거죠. 하지만 회장님이 이 상황에서 눈밖에 나면 기업을 물려받기 어려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와는 나중을 기약하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만든 다음에 데려가기로 약속하셨대요. 내 마음이 변할 거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무조건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 하나뿐이니까. 혼자서 우리 아이를 키우려면 힘이 들겠지만 꼭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보답할 거야. 무조건 기다려줬으면 해. 당연하지. 나는 당신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아. 몇 년이 걸린다고 해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일에 집중해. 언제든지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엄마 역시 이런 회장님의 미래를 소중히 생각하셨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장님이 엄마랑 저를 그저 방치한 것은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몰래 찾아오셔서 저랑 놀아주시고 엄마도 살펴보고 가셨다고 했거든요. 사실 제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회장님은 얼굴에서 웃음기를 감추지 못하시고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언제나 회장님이 집으로 찾아올 때면 제가 놀이터에 가자고 졸랐대요. 그리고 같이 미끄럼틀을 타고 모래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보다 회장님이 더 열심히 삽질하고 성을 쌓느라 땀범벅이 되기도 하셨댔습니다. 덕분에 제가 회장님만 보면 깔깔거리며 웃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노느라 지쳐 잠든 저를 집까지 업고 데려오시면 엄마가 다정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셨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 회장님 인생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했죠. 우리 딸이 이렇게 에너지가 좋구나. 당신 혼자 돌보려면 꽤 힘들 텐데 괜찮은 거야? 나야 주말에만 오니 상관없지만 당신은 매일 붙어 있으니 고생스럽겠네. 이럴 때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미안해. 그래도 우리 딸이니 예쁘기만 해. 당신도 솔직히 주말마다 보러 오기 아깝지? 매일 보고 싶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리 잡으려고 노력 많이 해야 돼. 애들은 시간이 야속하게 빨리 큰단 말이야. 그러게. 나중에 크면 나랑 이렇게 놀 생각도 안 할 텐데 얼른 같이 살아야겠어. 우리 딸이 낯가리는 날이 올까봐 걱정스러워.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살림을 합쳐야 하고 꼭 호강시켜 줄 거야. 회장님은 주말마다 엄마를 위해 귀한 약재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다고 했어요. 물론 엄마뿐만 아니라 외할머니를 위해서도 챙긴 거였죠. 그리고 직접 손수 차를 끓여주시면서 엄마의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걱정하셨대요. 아무래도 홀로 육아를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엄마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제가 낮잠 자는 시간에 직접 빨래와 설거지를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극정성이니 외할머니 역시 회장님을 사위로서 참 많이 아껴주셨다고 했어요.
장모님, 귀한 딸을 혼자 고생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절대로 이사랑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자리 잡기만 하면 누구보다 먼저 아내한테 오겠다고 약속드릴게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 내가 의심할 이유가 있겠나? 내가 우리 딸하고 손녀 잘 챙기고 있을 테니 자네는 건강부터 신경 쓰게나. 평일에도 바쁠 텐데 쉴 틈 없이 주말마다 여기 와서 걱정스러워. 이대로만 순조롭게 상황이 흘러갔다면 분명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비극은 제가 장난꾸러기라서 발생하고 말았어요. 괜히 만화 영화를 봤다가 재미있어 보였던 장면을 재현해 엄마 회장님과 함께 하하호호 떠들고 싶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어린 저의 머릿속에서는 모두를 웃게 만들어줄 기발한 장난이었는지도 모르죠. 문제는 제가 촛불을 창고에 켜놓고 잠들어 버렸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엄마와 회장님이 창고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현장으로 난입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회장님은 안 그래도 저를 주말에만 보러 왔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처럼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넋놓고 있을 부모는 없었죠. 그래서 회장님은 저를 구하러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고 대신해서 위독해지신 거예요. 그제야 회장님의 집안에서도 저랑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너무 큰 사고를 당해 하필이면 일부 기억을 잃으신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집안에선 이때다 싶었는지 갖가지 핑계를 대며 엄마의 접근을 막았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무사히 회복하고 회사로 복귀하려면 괜히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주말에만 같이 있었을 뿐이고 우리 아들 없이 애 잘 키웠잖아요. 이제 와서 발목 잡지 않았으면 하네요. 우리 아들은 결국 한 기업의 회장이 되어야 할 몸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거 내조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미 잊어버린 기억을 굳이 되돌리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어차피 엄마랑 회장님은 당시에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회장님의 앞길을 막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무사히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회장님을 놔주기로 하셨대요. 다만 외할머니 입장에선 제가 원망스럽고 미우실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래도 저만 아니었으면 엄마가 진짜 호강하며 사실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회장님은 엄마를 기억해내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시집가고 엄마는 세상을 떠난 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외할머니에게 뒤늦게 연락하셨을 때는 외할머니가 먼저 거부하셨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늦어버렸지만 우리 딸이라도 제가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니까 허락해 주세요. 진심으로 고생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설마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잊고 살았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각자 잘 살아온 세월이 길지 않나. 괜히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네. 우리 딸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집안으로 내 손녀를 보낼 수 없어. 이미 잘 살고 있으니 자네 도움은 필요 없네. 그렇게 회장님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가끔씩 소식을 찾아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편을 잃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교육원의 원장님을 통해 저를 불러들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면 미안해서 눈물 난다. 이제라도 내 딸로 살자. 나도 힘이 생겨서 집안에서 어떤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다 막아줄 수 있어. 지난 세월을 전부 다 갚을 수 있도록 옆에 있어줘라. 아빠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아서 매끄럽게 걷는 것은 불편하신 상황이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제 더는 소중한 누군가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빠랑 친자 검사까지 마쳐서인지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도 정식 부녀 사이가 됐어요. 생각보다 서류 한 장이 주는 안정감이 크더라고요. 그동안 남편까지 떠나보내고 나서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상실감이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아빠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서는 몇 번 나가보셨다는데요. 언제나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뭔가 찝찝하게 느껴지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걸려서 결국 다 거절해버렸다고 했어요.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그쪽과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제가 못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애초에 이 자리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였네요. 저보다 훨씬 낫고 잘 맞는 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아빠는 약혼까지 갔다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강경하게 우리 엄마를 내쫓아버린 것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이제 결혼하라고 등 떠밀지 않을 테니 마음 놔도 된다. 이게 다 널 위해서 우리가 고르고 고른 신부감인데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마냥 나이 먹고 외로워져도 참든지. 어머니가 뭘 위해서 결혼을 권유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이대로는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누구랑 결혼하든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아요. 나중에 가족이 없어서 외로워진다고 해도 다 감내할게요. 분명 기억 속에서 엄마를 찾지 못하시던 순간에도 나름대로 찝찝하게 여기셨다니 사랑의 힘이란 뭘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정적으로 묵을 수 있는 곳이 생긴 만큼 시댁을 찾아가서 짐을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하도 급하게 쫓겨나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도 같이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과거 시부모님에게 무시당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동반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예 운전기사까지 데리고 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의 바뀐 처지를 처음에 눈치채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디 고시원이라도 구했냐? 짐은 버릴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잘 왔다. 과연 넣을 공간이나 제대로 있을지 궁금하지만 네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괜히 울면서 찾아와도 소용없을 줄 알아. 이걸로 끝이야. 그저 저를 비웃으면서 깔보려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친정아빠와 재회한 데다가 이분이 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절절 기더라고요. 어머나, 며느라가야 진심으로 축하한다. 네가 너무 고독하게 지낼까 봐 마음이 아팠는데 드디어 가족하고 만났구나. 한 번 며느리는 평생 며느리잖아.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우리한테 와라. 언제든 힘이 되어줄게. 그래. 우리 아들 떠나고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잖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다. 너도 그렇지? 덕분에 아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우리 꼭 보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짐만 챙기러 온 거니까요. 이제 아빠가 계신데 굳이 저 미워하고 핍박하는 분들하고 인연을 이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연락도 사양할 거니까 괜히 엮이러들지 말아주세요. 시부모님이 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우습기만 했습니다. 특히 제가 짐을 챙기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어머니가 졸졸 따라다니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제가 본인을 신경 쓰기는커녕 짐만 챙기니까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과일을 챙겨와 예전에는 상냥하지 못해 미안했다며 유난스럽게 굴었죠. 게다가 시아버지 역시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군요. 뜬금없이 제 생일이 맞냐면서 달력에 표시해두고 기억할 거라며 약속했습니다. 이전에는 저의 생사조차 관심 없는 것처럼 굴더니 완전히 태도가 바뀌니까 껍데기만 갖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랑 아빠는 그저 비웃어주고 돌아왔어요. 이런다고 저한테 뭐라도 받아낼 수 있을까 기대하시나요?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압니다. 괜히 들러붙는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라고요. 죽을 때까지 먼저 떠난 아드님한테 부끄러워하며 사세요. 애초에 이런 작자들한테 학을 떼고 있었으니 우리 부녀의 날카로운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아빠는 엄마와 외할머니의 납골당에 가서 인사도 했어요. 그동안 혼자서 쓸쓸하게 방문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누군가 곁에 있으니 의지되더라고요. 특히 아빠는 엄마의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워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당신 혼자 많이 힘들었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는데 어떻게 당신을 잊고 살았을까? 당신한테 못해준 것들을 다 희선이한테 해줄게. 그러니 그곳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울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와 외할머니 모두 편하게 잠들어 계시기를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현재 요양보호사 일을 하진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빠 곁에 있으니까 생계가 난처하진 않았거든요. 대신 관련 기관에 기부를 하면서 연세 드셨는데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같이 꽃구경도 다녀오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죠. 살다 보니 이렇게 되는 날도 오는구나. 비록 내가 네 엄마한테는 미안한 일이 많았지만 너한테는 미련 없이 사랑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라도 내 딸로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이미 아빠는 저를 한번 살려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 최고의 아빠예요. 그러니 지난 시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인생을 채워나가기도 바쁘잖아요. 비록 재회가 늦기는 했지만 그렇기에 더욱 단단한 사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 아빠 곁에서 따뜻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바로 엄마가 저랑 아빠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